정약용. 백성과 함께한 실학자 정약용. 백성을 편히 다스릴 방법을 알고 싶으면 농부에게 묻는 것이 첫 번째라오. 실학자 정약용은 말합니다. 18년 귀양살이 동안 정약용은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학문, 실학은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 막내 도련님, 세수하고 머리도 빗어야죠. 이리 오세요. 큰 형수가 약용을 부릅니다. 그 소리에 약용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큰 형수는 얼른 약용의 손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약용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남들이 저분이 약용 도련님이구나 하고 알아보지요. 지금은 까마귀가 내 동생인가 하고 찾아오겠습니다. 약용은 칭얼거리면서도 큰 형수에게 얼굴을 맡깁니다. 약용은 이제 9살입니다. 어머니의 자상한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지요. 그러나 약용은 어머니는 얼마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식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 또 막내라며 약용을 귀여워해 주던 새 형들도 약용과 놀아주지 않고 방에서 글만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약용은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품이 너무나 그립고 그리워서 아무도 없는 구석에 들어가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약용은 세수도 잘하지 않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얼굴은 떼자국, 눈물 자국으로 늘 얼룩달룩했습니다. 그런 약용이 귀여워서 큰형의 부인이 큰형수는 어머니를 대신해 약용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약용이 안쓰러워서 다정하게 보살폈습니다. 약용은 큰형수와 새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조금씩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어머니 생각에 슬퍼질 때가 많았지요. 그럴 때며 괜히 집 안방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슬픔과 애로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처럼 책을 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쓸쓸한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용은 책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용은 책 속에서 훌륭한 인물도 만나고 아름다운 시와 글도 읽고 흥미로운 지식도 읽혔습니다. 또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도 써보고 시도 썼습니다. 이렇게 약용은 어머니 잃은 애로움을 공부로 이겨냈습니다.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정약용 형제들은 호기심도 많고 공부 욕심도 많았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편 누나와 결혼한 이승훈도 형제들과 친하게 함께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정약용 형제들이 누나 집에 갔습니다. 요즘 자네들 과거 준비 열심히더라고. 이승훈의 말에 정약용 형제들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왜 그렇게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나? 정약용은 잠시 당황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들의 목표는 관리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에서 합격해서 벼슬자리를 얻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벼슬을 얻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자 둘째 형 정약전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과거 시험 공부는 옛날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우거나 옛날 장문장을 흉내내어 쓰는 것이지요. 그런 공부만으론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이 답답합니다. 이승훈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선비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네. 지금 이후 청나라만 해도 서양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 하더군. 정약용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승훈이 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은 이익 선생이 쓰신 책이네. 선생은 일찍이 청나라에 가서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많이 접하고 돌아오셨지. 이 책에는 서양의 종교, 천문학,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네. 이익은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인 실학을 많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정약용 형제들은 이익의 책을 빌려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이승훈을 따라 실학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승훈은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청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정약용 형제들은 먼 길을 다녀온 이승훈을 만나러 그의 사랑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긴 여행을 하느라 몸은 조금 야이었지만 이승훈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승훈은 처남들의 인사를 받으며 청나라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영경, 청나라의 수도 지금의 베이징, 영경에 가서 서양의 천주교 신부를 만났네. 그리고 정식으로 청주교도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네. 그럼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도가 되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네. 나는 이익 선생의 책을 읽고 서양에 호기심이 생겼네. 그래서 서양에 대한 글이나 서양 사람들이 지은 책을 열심히 구해 읽었지. 그러다가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알게 되었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부분이며 모든 사람을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부분들이 내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네. 모두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약용은 방 한쪽에 쌓아놓은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들이 청나라에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그렇다네. 앞으로 이 책들을 함께 읽고 공부하세. 정약용 형제들은 조선에서 구할 수 없는 서양의 책들을 보더니 허기진 사람이 음식을 집을 먹듯이 이 책, 저 책 들춰보고 읽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책들은 천주교, 천문학, 수학, 서양 기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 정약용 형제들은 이수근이 이끄는 천주교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모임에서 천주교를 알리는 책이나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이 모임에 나가면서 천주교에 깊이 빠져 천주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알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종교보다는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정약용은 실학을 연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험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아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실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임금 종조는 조선의 낡은 정치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지식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종조는 마침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새로 조정에 들어온 정약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정약용은 관리가 되자마자 자기만의 관점으로 경전을 해석해서 임금에게 강의를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종조는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짐이 수원에 성을 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오. 그대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해서 성을 설계해 보시오. 임금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일을 맡기자 정약용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성을 쌓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성을 쌓았던 방식은 물론이고 중국의 성 쌓는 방식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성을 설계해 나가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튼튼한 성을 쌓으려면 커다란 돌이 필요하다. 그런데 돌은 무게가 엄청나서 돌을 옮기고 쌓는 일이 문제로구나. 예전부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도르래를 쓰긴 했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동안 써오던 기계부터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들어온 서양책 가운데 서양 기계 그림과 설명이 나오는 자료를 보고 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 기계인 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거중기는 오늘날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들어 올릴 때 쓰는 기중기와 같은 기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약용은 하성을 쌓는 방법부터 이용할 기계까지 모두 설계하여 하성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하성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중기 덕분에 하성에서 일하는 백성들은 무거운 돌을 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릴 일을 반나절도 못 되어 끝내니 공사 기간도 크게 줄어 10년 걸린 공사가 약 2년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지니
공사 비용도 크게 줄어 나라 돈도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동안 현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학문인 실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었지요. 화성 설계와 거중기 개발은 정약용이 평소 진짜 학문이라 생각했던 실학으로 이루어낸 멋진 결실이었습니다. 화성을 설계하여 종조 임금에게 더욱 신임을 얻은 정약용은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문을 감추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찾아내어 임금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암행어사가 된 정약용은 잘못을 저지르는 관리들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암행어사 임무를 잘 마친 정약용은 항해도 곡산 지방을 다스리는 온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곡산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가나로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온님께 우리들의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졸들은 놀라서 그 남자를 거칠게 붙들어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것이 온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놔줘라. 사연을 들어보자. 남자는 성난 눈으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나에 쫓기는 몸입니다. 잡힐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을 세금으로 포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눈금이 넣은 이상한 자로 포목을 재서 원래보다 더 많이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눈금이 좁은 자로 재서 적은 포목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나라니까 백성들을 속이고 중간에서 포목을 가로챈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거둔 포목을 돌려달라고 나섰더니 오히려 저를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제 쫓기는 몸이 아니니 돌아가거라. 정약용은 가나에서 사용한 자를 찾아내 정확한 자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눈금이 엄청나게 넓고 하나는 눈금이 훨씬 좁은 엉터리 자였습니다. 정약용은 엉터리 자를 없애고 정확한 자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받은 포목을 직접 재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포목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에서 일하는 아전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고쳐갔습니다. 백성들은 어질고 지혜로운 온님 덕분에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며 정약용을 칭송했습니다. 겨울 무렵 곡산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무섭게 번졌습니다. 천연두에 걸리면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높은 열이 나면서 심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볍게 앓더라도 물집이 생겼던 자리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며 우묵우묵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정약용도 어릴 때 걸린 천연두로 눈썹에 얽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약용은 천연두에 걸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자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두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있을 수 없다. 내가 비록 의원은 아니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백성을 괴롭히는 질병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정약용은 천연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의학책들을 모아서 치료법과 예방법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묶어 막과 해통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막과 해통에 정리한 치료법으로 병에 걸린 백성들을 증세에 따라 치료하게 하고 예방법도 널리 알렸습니다. 마과 해통은 의원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실학자 정약용은 백성들이 힘을 덜 들이고 하성을 쌓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2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건축 공사에 이용하는 기구의 원리를 알아냈지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꽃잎은 떨어지고 종조는 정약용이 곡산에서 훌륭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형조 참회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는 정약용을 자주 불러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조는 조선을 좀 더 힘있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답을 내놓는 정약용을 더욱 믿고 아꼈습니다. 한편 임금이 정약용을 아끼고 가까이 하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독차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높은 벼슬을 나누어 차지하며 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나타나 임금에게 인정을 받자 실력 없이 벼슬만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이 밀려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임금께서 너무 정약용을 끼고 도십니다. 앞으로 정약용이 더 높은 벼슬을 차지하면 우리 세력은 모두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정약용 형제들과 친척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면 정약용 세력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선은 본디 유교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믿고 따르는 일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 돌아가면서 임금님께 상소를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상소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정약용 등은 사악한 서양인들이 뻗들이는 천주교에 빠져 있습니다. 천주교도들은 조상님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도 부모도 모르는 반역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벼슬을 한다면 우리 조선은 사악한 물이 들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천주교들을 잡아 철저히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 주시옵소서. 사실 정약용은 천주교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은 서양 한문을 공부하려고 나갔지 천주교를 신앙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종조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높은 벼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만 믿고 벼슬을 한다면 나를 쫓아내려는 세력들이 또다시 음모를 꾸며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것이다. 전하도 불편하시겠지. 내가 잠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정약용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약용을 아껴주던 종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종조 임금이 죽자 세상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정약용을 쫓아내려던 세력들은 정약용을 감싸던 종조가 세상을 뜨자 자기들 세상을 만난 듯했습니다. 종조의 뒤를 이은 순조는 겨우 11살 소년이어서 나라를 직접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순조의 증조 할머니인 대왕대비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왕대비 주변 사람들은 종조가 아끼던 인재들을 쫓아내려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렵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던 천주교를 탄압해서 정약용을 비롯한 새로운 인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벼슬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주교도들은 공격하면 자신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걸려들기 때문이었죠. 실학을 공부한 정약용과 같은 사람들은 서양의 지식을 배우면서 실학을 공부한 정약용과 같은 사람들은 서양의 지식을 배우면서 천주교도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곧 온 나라의 천주교도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주교도들은 모조리 잡아서 처벌할 것이다. 그들을 숨겨주는 자도 같이 처벌하겠다. 정약용의 집안은 큰일이 났습니다. 정약용 집안에는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셋째 형 정약종과 매형 이승훈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천주교도임을 당당히 밝히며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천주교 모임을 이끌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정약용 형제들은 모두 온몸이 꺾이고 짓밟히고 찍히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천주교도임을 밝힌 정약종과 이승우는 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천주교를 믿을 자들을 말해라. 그러나 두 사람은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천주교를 믿고 모임을 이끌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물들고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긴 조사와 고문이 끝났습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에게는 먼 곳으로 기양가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종과 이승우는 나라를 뒤집혀 엎으려 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정약종과 이승훈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절망하여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정했던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던 아우, 약용의 손을 잡고 오래오래 위로해 주던 셋째 형의 따스하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늘 새로운 책을 보여주고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안내하며 이승훈의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정약용 집안의 자식들은 제인의 자식이어서 과거 시험을 볼 수도 관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미래에 희망을 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신유련에 일어났다고 하여 신유사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수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고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잡혀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